늦어름의 저녁이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 어둡던 거실에 불이 켜지고 오빠 왔어요? 하는 맑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누군가의 발소리와 웃음으로 다시 채워지는 듯했다. 48,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시간들은 크고 작은 파도 없이 지나갔다.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아내는 늘 바쁘다. 냉장고에 불빛만 반짝이던 밤에 따뜻한 숨결 하나가 들어온 것이다. 아내의 늦둥이 여동생 현정은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잠시 머물게 되었다. 말수가 적은 집에 그녀의 가벼운 인사가 파문처럼 번졌고 잔잔하던 내 일상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나누어 먹고 장을 보러 팔짱을 끼고 나가며 별거 아닌 농담에 동시에 웃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한때 잊었던 표정을 되찾곤 했다. 혼자 사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오래 혼자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텔레비전 소리가 배경처럼 깔리고 누군가가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이 모든 것이 그저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방향을 잃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현관에서 배웅해주는 미소, 거실 한쪽에 포개진 그녀의 책과 화장품, 간이 거울 앞에서 묶어올린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순간들, 그 사소한 장면들이 남모를 떨림을 데려왔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선은 지켜야 한다. 우린 가족이다. 그 다짐은 옳았고 또 필요했다. 그러나 다짐은 파도였고 감정은 바닥의 해류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를 끌어당겼다. 어느 늦은 밤 현정은 울먹이며 돌아왔다. 세상에 대한 실망, 사랑에 대한 의심이 섞인 말들을 조심스레 꺼냈다. 나는 남겨진 빈잔에 물을 채우듯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었다.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잘못한 건 없어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문이 경첩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나의 외로움과 그녀의 불안이 한 점에서 포개진다. 그 밤은 길게 늘어졌고 불켠 부엌의 조용한 소음과 우리의 낮은 숨결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우리는 알았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왔고 그래서 더 아팠다.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마음이 무너지기 전, 그리고 돌아설 수 있을지 모르는 어떤 문턱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과 마주선다. 현정이 집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금세 익숙해졌다.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드라마 장면에 같이 웃고 출근길에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오빠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웃어주곤 했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오랫동안 무채색처럼 흘러가던 나의 일상에 작은 색이 번지듯 활력이 생겼다. 퇴근길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집 안 공기는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 처음엔 단순히 취업 준비를 도우려 머무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하루는 조금 다른 빛깔을 띠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보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거나 옷을 고르는 시간이 많았다. 짧은 치마, 깊게 파인 블라우스, 집 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는 모습은 내 시선을 자꾸만 붙잡았다. 애써 눈을 돌리려 했지만 맨 얼굴로도 환히 웃는 그 모습은 묘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여러 번 다짐했다. 이건 아내의 동생이다. 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다짐은 쉽지 않았다. 욕실에서 등을 밀어달라 장난스럽게 부탁할 때, 거실을 얇은 원피스 하나만 걸친 채 걸어 다닐 때, 나는 당황스레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뜨겁게 흔들렸다. 어느 늦은 저녁, 술에 취한 현정이 낯선 남자의 등에 업혀 집에 들어왔다. 흐트러진 옷차림,
반쯤 감긴 눈. 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고맙습니다 하며 남자를 돌려보냈지만 속은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처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내와 함께 있을 때조차 내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한 발은 강 건너편에 닿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늦은 밤이었다.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현정이 들어왔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흐느낌만 들려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조금만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결국 떠나버려요. 나는 바보 맞죠?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토록 씩씩하고 밝아 보이던 아이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눈물을 쏟는 모습은 낯설고 또 안쓰러웠다. 나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와 작은 잔에 나누어 따랐다. 그날따라 아내는 회사 워크숍으로 며칠간 집에 없었다. 그 공백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서툰 위로를 내놓았다. 너 잘못한 거 없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챙기려는 거야. 넌 아직 젊고 앞으로 기회는 많아.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그러다 어느새 내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심장이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멈춰야 한다는 경고가 울렸지만 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멀리서만 바라보던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아찔한 끌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현정은 술기운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저기 안방 침대에 누워보고 싶었어요. 언니 없을 때는 오늘뿐이잖아요.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맞고도 흔들리는 시선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얼어붙은 듯 한동안 서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방으로 향하고 말았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낯설게 변해 있었다. 이미 우리의 발걸음은 되돌리기 어려운 길 위에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현정은 침대에 살짝 몸을 기대며 조용히 웃었다. 오빠, 여기 좀 누워보세요. 생각보다 편안하죠?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 옆에 몸을 기댔다. 순간 그녀가 내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따뜻한 숨결이 옷을 뚫고 전해지자 심장이 요동쳤다. 오빠 품, 이렇게 넓었나요? 너무 좋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현정아, 이래도 되겠어? 여긴 언니 침대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 순간 모든 다짐은 무너졌다. 수없이 마음속에서 선을 긋고 또 그려왔지만 그 선은 마치 모래 위에 그려진 것처럼 허무하게 지워졌다. 술기운 때문일까?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오래 억눌러온 마음의 틈이 그때 열려버린 걸까? 나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갈증을 껴안으며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방 안은 숨결과 심장의 고동으로 가득 찼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분명히 존재했다. 아침이 밝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우리는 조심스레 일어났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부엌에서 손끝이 스치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작은 접촉조차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잘못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만들어진 이 비밀스러운 시간은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과 멈출 수 없다는 충동 사이에서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다. 현정 역시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에 갇혀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위험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 부엌에서 손끝이 스치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기만 해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아내가 없는 집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눈빛과 숨결로 비밀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스스로도 불륜임을 잘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묘한 안정을 느꼈고 그녀는 내게 기대며 마음의 위로를 찾았다.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다른 남자들이랑 있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이상하게 오빠 옆은 따뜻해요. 현정의 이 고백은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내가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 언젠가 모든 것이 터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마저 이상하게 짜릿한 긴장으로 변해버렸다. 죄책감과 욕망이 한 몸처럼 뒤섞여 우리는 서로를 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집에 활기가 돌았다며 반기던 아내가 언제부턴가 현정을 바라보는 눈빛에 불편함을 담기 시작했다. 넌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니?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방에 들어가면 화장품이랑 옷밖에 없는 것 같던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점점 짜증이 묻어났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잔소리가 날마다 날카롭게 날아왔다. 밥을 차릴 때도 빨래를 개킬 때도 아내는 한마디씩 덧붙였다. 내 나이쯤 되면 다른 애들은 벌써 시집가서 애 키운다. 언제까지 철없이 살 거야? 그 말에 현정은 억울하다는 듯 눈을 흘기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었고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긴장이 공기 속에 감돌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드러냈고 현정은 그 말에 곧잘 상처받아 방으로 숨어들었다. 주방에 앉아있으면 두 사람의 대화가 삐걱거리듯 부딪혔다.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아내의 물음에 현정은 대꾸 대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처가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왔다. 빨리 내려와서 시집이나 가라. 부모의 걱정이었을지 몰라도 그 말들은 현정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다. 나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현정의 흐느낌을 들었다. 웃다가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짜증을 내다가도 내게 기대며 오빠, 나 바보 같지 않아요? 하고 묻곤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달래면서도 그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날카로운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아내의 눈을 피해 몰래 이어온 관계였고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불안과 욕망은 매일같이 충돌했다. 퇴근길 현관문 앞에서조차 긴장했다. 오늘은 괜찮을까?
혹시 또 일이 생기진 않을까? 열쇠를 돌리는 순간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이미 평범한 가장의 자리를 멀리 떠나 있었다. 현정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거실이 유난히 조용했다. 늘 들리던 발소리도, 방 안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없었다. 이상한 기운의 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책상 위 화장품도, 작은 소품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현정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었다. 휴대폰을 붙들고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집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불이 꺼진 거실, 대화 없는 저녁, 차갑게 식은 공기. 아내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네 하며 못마땅했던 기색을 지웠지만 내 마음은 허전함과 안도감 사이에서 요동쳤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며칠, 몇 주가 흘러도 현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은 다시 예전처럼 적막했고 불이 꺼진 거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내는 홀가분한 얼굴로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 마음은 허전함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들리던 반가운 목소리, 식탁 건너편에서 웃어주던 얼굴, 장난스럽게 불러주던 오빠라는 호칭이 사라진 집은 너무도 공허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은근한 안도감을 주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몇 달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현정이 혼전 임신을 했고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만난 남자라 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또 그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는 묻고 싶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알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았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파도가 일렁였다. 한때는 내 곁에서 웃고 울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어쩌면 엄마로 살아간다니 믿기지 않았다. 결혼식에 가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겉으로는 형부로서 축하해 주는 게 맞았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지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날 것 같아 두려웠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마음을 다잡았다. 알고 싶지 않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이제는 그녀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나는 멀리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으로 빌어줄 뿐이었다. 부디 행복하길, 내 곁에서 웃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엉킨 기억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다. 책임 있는 가장이라고 믿어왔던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이제 모든 건 회고로만 남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고 동시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나는 오랫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다.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과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다시 일상은 흘러갔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늘 공백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몇 달 흐른 뒤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현정이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며칠 동안 깊은 갈등에 빠졌다. 결혼식에 가야 할까? 겉으로는 형부로서 축하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다. 눈앞에 펼쳐질 웨딩드레스 자락, 그녀의 환한 웃음, 그리고 내 기억 속 깊이 새겨진 그날 밤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를까봐 겁이 났다. 혹시 그 아이가 내 피를 이은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잠시 스쳐갔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 이제는 묻지 말자. 알고 싶지 않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나는 다만 멀리서 기도했다. 그녀가 어디서든 웃으며 살아가길. 내 품에 기대어 울던 그 모습이 아니라 밝게 웃는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다. 이제 모든 건 조용히 회상 속에만 남아있다. 한때는 불처럼 타올랐던 감정도 지금은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삶의 한 구석에서 꺼내지 못한 돌덩이처럼 남아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얽힌 내 인생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마주보며 깨달았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그 약함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그 시간은 내 민낯을 드러낸 잔혹한 거울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이의 아내로 또 어머니로 살아가겠지. 나는 그저 멀리서 조용히 기원할 뿐이다. 부디 그 웃음이 오래 지속되기를. 내 곁에서가 아니라도 좋으니 행복하기를.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기억은 쉽게 옅어지지 않았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혹은 늦은 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올 때 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던 오빠 왔어요? 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여전히 공기 속에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선을 지켰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인생은 되묻는다고 바뀌지 않는다. 이미 건넌 강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법이다. 그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나를 다독이고 남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아내와의 관계는 겉보기엔 여전히 평범하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간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늘 조용한 균열이 느껴졌다. 죄책감이라는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애써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붙잡았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깜빡였다. 그 불씨는 더 이상 타오르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약했던 순간의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기억이 내 삶의 한 장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일지 모른다. 지켜야 할 선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흔들리고 넘어서는 순간 후회하며 그럼에도 살아내야 하는 길. 현정은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멀리서 그 행복을 빌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늦은 밤,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이다. 그때 나는 어리석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동시에 살아가야 할 이유다. 늦은 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잔잔히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히던 기억도 이제는 서서히 그림자처럼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가끔은 꿈속에서 그녀의 웃음을 보았고, 때로는 낯선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뒷모습에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완벽히 지켜낼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중요한 건 흔들린 뒤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기였다. 우리는 누구나 약하지만 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결국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된다. 현정은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로 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가 웃고 있기를 바랐다. 나와의 기억은 어쩌면 그녀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일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가 행복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가장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고백한다. 나는 한때 잘못된 길 위에 있었고 그 길에서 나의 약함을 배웠다. 그 고백이야말로 내 삶을 더 솔직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운은 남는다. 삶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고 사랑은 늘 옳지도 않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배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